자, 이제 제17장 건설계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계약은 진행률 측정, 계약원가, 계약수익, 재무제표 공시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뭐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진행률 관련한 내용,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건설계약의 분할과 병합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757페이지 보면은 건설계약의 일반사항에서 건설계약 개요라고 있어요. 거기 첫 번째 줄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계약은 건설을 위해 발주자와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주자가 있고 발주자 이렇게 뭐를 건설해 달라 이렇게 주문한 그런 쪽이죠. 뭐 연수원을 만들어 달라, 뭐 다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쪽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시행해 주는 건설 사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주자가 뭐 연수원을 뭐 어느 땅에다가 연수원을 뭐 몇 층에다가 뭐 어떤 그 상세한 스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건설회사하고 구체적으로 그 목적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계약사항이 분명하게 정해지고요. 계약이 되면은 이제 건설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구조가 되죠. 자, 그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다는 부분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건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는 여기 건설 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시험에서는 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거기 757페이지 거기 중간 아래에 보면은 원래는 이게 명칭이 건설 계약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 일에만 이 기준이 적용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이 기준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는 다 이 건설 계약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건축이나 토목, 공장이나 뭐 플랜트, 뭐 생산시설, 기계장치, 항공기, 뭐 우주선 이런 것들도 다 건설 계약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와 관련된 설계, 감리, 관리 이런 것들도 건설계약에 적용을 받게 되겠어요. 그리고 자산 철거, 원상 회복, 환경 복구 이런 것들도 건설계약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더 많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다라고 하면은 건설계약이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75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758페이지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정액 계약, 원가 보상 계약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정액 계약은 가령 이제 연수원을 지어 주시오라고 했을 때 그 연수원을 가령 100억 원에 지어 주기로 했다. 이러면 정액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연수원을 건설해 가지고 들어간 원가가 있으면은 그 원가의 10%를 가산해서 주겠다 이러면은 원가 보상 계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758페이지에 보면은 계약 수익이라고 있어요. 계약 수익. 그래서 이게 건설 계약이 보면은 가령 연수원을 지어 주시오 라고 했을 때 일단 그 계약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건설 기간도 이게 뭐 1년, 2년 이렇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예측 못한 당초 계약할 당시에는 예측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최초에 100억 원이라고 계약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의뢰를 한쪽에서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뭐 지붕을 뭐 하얀색으로 하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발주자 측에서도 주문사항이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은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가령 뭐 그 땅이 원래는 발주자가 그 주장하기를 그게 그 사토질인데, 근데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 뭐 안반이 이렇게 그 단단하게 있더라. 그러면은 그 파내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런 식으로 공사는 하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최초 이야기한 100억이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될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뭐 75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양갈로 A에 공사 변경, 발주자가 지붕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한다든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양갈로 B에 뭐 보상금, 발주자에 의해서 뭐 공사가 지체된다든지 등등. 그 다음에 양갈로 C에 보면은 반대로 이제 공사를 조기에 끝마치는 경우 받게 되는 장려금 등등, 이렇게 최초에 이야기한 금액에서 플러스 되는 금액하고 마이너스 되는 금액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758페이지 보면은 계약 수익은 최초 계약 금액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감안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100억이 최초에는 100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변경될 수 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뭐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그런 이슈도 아니고요. 자, 760페이지에 보면은요, 계약 원가라고 있어요. 계약 원가. 그래서 계약 원가를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원가가 있고, 공통 원가로서 배분된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해 청구하는 원가가 있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구분 자체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가령 그 연수원 짓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간 돈이니까 이게 어떤 종류냐 이렇게 구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흔히들 이제 재노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래서 건설에 사용된 재료 원가가 있을 거고, 인력에 대한 노무 원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약에 사용된 설비 등의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재료에 대한 운반비, 그 불도저 등에 대한 임차 원가, 그리고 뭐 설계와 기술 지원 원가, 하자 복구 원가를 포함한 복구 및 공사 보정 공사의 추정 원가. 하자 보정은 공사가 끝나면은 뭐 가령 이 연수원을 뭐 1년간 하자가 있으면은 그거는 무료로 해주기로 한다. 이렇게 공사가 끝마친 다음에 발생할 금액이죠. 하지만은 미리 예상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3자의 보상금 청구.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고요. 예시예요. 이것만이 그렇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통원가로서 배분되는 원가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이제 우리나라 10대 건설회사 정도 되면은 그 공사 현장이 한 100개 전후 정도 돼요. 10대 건설회사 정도 되면은 100개 전후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게 그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배분된 보험료, 그 다음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설계와 기술 지원 원가, 그리고 뭐 급여 지급을 위한 사무처리 원가. 공사 현장이 100개면은 그 100개 현장에 급여가 이상 없이 지급돼야 되겠죠. 그럼 본사에 그 급여를 배분하고 급여를 처리하는 직원 급여가 있을 텐데, 그 배분된 금액도 공사 원가로 볼 수 있다. 특정 계약에 배분된 차이 원가도 공사 원가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특정 계약과 관련된 직접 원가나 배분된 원가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특정 계약과 관련된 원가로 구분되지 않는 항목, 그것도 유의해야 되겠어요. 761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양갈로 A,
계약원가에서 제외되는 원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원가가 되지 않는 항목, 가령 이제 그 본사의 뭐 일반 관리비들, 그 다음에 판매비들, 그 다음에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지 않은 연구개발 원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 생산설비 등의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계약원가로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761페이지 아래쪽에 양갈로 B가 있어요. 계약 체결 전 원가. 이 계약 체결 전 원가와 관련된 문구는 좀 중요성이 있는데요. 먼저 줄을 치도록 할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계약의 체결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 원가의 일부로 포함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땡에 가령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지출된 원가는 선급비용 등으로 인식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원가로 대체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 전 원가가 뭐냐, 말 그대로죠. 가령 이제 뭐 연수원을 짓는다라는 발주가 있으면은 그 발주와 관련해서 여러 건설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죠. 그러면은 그 연수원 입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설계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견적도 내야 되고, 그래서 그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약 체결 전 원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기준서의 문구를 보면은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계약의 체결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 원가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수원 짓는다라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 뭐 건설회사가 한 5개 같이 입찰에 참여한다, 그 중에 한 군데만 계약을 따게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계약의 체결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입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준비하는 그 원가들은 계약 체결 전 원가로서 그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입찰에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그 연수원 짓고자 하는 그 발주자가 우리 회사를 지목해서, 자, 당신네 회사가 기술이 좋으니 당신네 회사에 이 연수원 건설을 맡기겠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은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계약 체결 전 기본 설계비나 아니면은 그 견적 그 내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자산을 인식했다가 계약 체결 원가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줄 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두 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공사 계약이 후속 기간에 체결되더라도 계약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비용 처리한 거는 나중에 이거를 계약 원가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62페이지를 보면은요, 일반적인 건설계약의 수익인식. 그래서 일반적인 건설계약의 수익인식은 이제 진행률을 적용해요. 거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면은 수익, 원가, 진행률 등의 계약 원가가 확실하면은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세 번째 줄에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 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률에 의해서, 일반적으로는 진행률에 의해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연수원 계약 금액이 100억 원입니다. 근데 원래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게 진행률이 60% 됐다라고 하면 원래 60억에
수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진행률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진행률을 몇 %로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원래 인식할 수익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진행률은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게 76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원가 기준이라고 있죠. 그래서 원가 기준 진행률이라는 게 가장 많이 사용돼요. 원가 기준 진행률은 이 연수원을 짓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겠다. 원가 예상액이 있죠. 예상액. 그래서 예상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래 얼마가 발생했는가 그 비율을 그러니까 원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률을 측정한다. 그러면 원가 기준 진행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게 뭐 60%다. 그럼 100억에 60% 곱해서 원래 계약 수익 인식할 금액이 60억이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말고도 진행률은 자주 쓰이는 건 아니지만은 수행한 공사의 청량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연수원을 짓는데 이게 작업시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합리적인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총 10,000시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원래 6,000시간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진행률 60%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행한 공사의 청량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완성 비율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가 도로 포장을 100km 해줘야 된다. 근데 원래 60km 해줬다. 그럼 진행률이 60%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네, 계약 원가도 추정 계약 원가에 진행률을 적용해서 계약 원가가 인식된다. 그래서 여기 계약 수익이라는 개념이 매출 이런 개념이죠. 계약 원가라는 개념은 매출 원가 이거하고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출의 매출 원가를 잡으면서 매출 총이익이 계산된다. 그렇게 용어를 써도 되지만은 건설업에서는 보편적으로 뭐 계약 수익, 계약 원가 두 개를 차감해서 매출 총이익이라고 한다. 또 어떤 책은 보면은 공사 수익, 공사 원가 사실 그게 조금 더 친근한 말인데 제가 기준서 번역 담당자였으면은 계약 수익, 계약 원가 대신에 공사 수익, 공사 원가 이렇게 했을 건데 하여튼 뭐 기준서의 워딩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약간 달리 쓰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762페이지에 762페이지로 가가지고요. 그래서 진행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762페이지 중간에 건설 계약의 결과를 추정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1.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연수원 지어주면은 건설 회사에 당연히 돈이 들어와야 되죠. 네. 두 번째, 총 계약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금액 100억이다. 이런 게 확정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계약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간 돈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다. 네 번째, 그래서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1, 2, 3, 4를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건설계약을 하는데 돈 받을 게 확실해야지 그 연수원 계약을 하겠죠. 그리고 그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뭐 100억짜리 공사인지 50억짜리 공사인지 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 일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1, 2, 3, 4에 있는 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죠. 보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건설 계약을 하고 계약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건설 계약의 결과를 추정 가능하다라는 게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총 금액이 확정돼 있다. 그 다음에 들어갈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진행률도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76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진행기준 수익인식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요. 자, 763페이지 첫 번째 땡에 끝에 쯤부터 보면은
계약 활동의 결과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진행 기준을 적용하면은 그래서 그 진행률이 60%다? 그럼 그 100억 공사에 60% 진행됐으면 60억 원래 수익 이식하자. 아무리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 60억이라고 수익을 이식하면은 그 전체 성과를 가장 잘 보고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정보의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고 회계 기간별 비교 가능성도 높아진다. 당연한 얘기고. 단점은 어떤 게 있냐? 진행 기준은 수익 측정이 미래 불확실한 추정치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여기 진행률 측정 이런 것들이 좀 추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분모에 추정 총원가죠. 추정 총원가. 이게 공사를 다 마치면은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지금까지 발생한 원가가 얼마니까 진행률 얼마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좀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76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진행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원가라고 있어요. 진행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원가. 거기 중요한 내용이니까 줄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63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1. 계약상 사용을 위해 준비되었지만 아직 공사를 위해 사용되지 않은 재료의 원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 공사를 위해서 철근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운송했어요. 근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장마철이라서 그 철근 투입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 구입한 철근이 아직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고자산으로 원재료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야지 이게 아직 공사 원가가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은 비슷한 경우인데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승급한 금액.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삼성건설은 없죠. 삼성물산 건설사업부가 아파트를 짓는다. 레미안 그 브랜드 사용하는 거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이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부분으로 이렇게 전문 건설업자한테 맡기는 게 일반적이죠. 창호는 창호 전문 건설업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은 또 뭐 그런 거 전문 건설업자, 또 미장 전문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맡기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창호 부문을 다른 업자에게 위탁하고 승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창호 공사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원가로 아직은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764페이지 방금 읽었던 아래쪽에 보면은 그 아래쪽에 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관련 조문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왜 있느냐면은 어떤 항목을 공사 원가로 봐야 된다. 제가 읽었던 요 내용은 전부 다 기준서에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기준서에 모든 경우를 서술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준서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중급회계 책마다 좀 왈가왈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어떤 거냐면은 그게 기준서가 그런 세부적으로 항목들을 정해놓지 않은 것들이 그 원가를 따질 때 진행률 산정에 들어가는 원가를 따질 때 기업이 이런 기준서의 입장을 쫓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764페이지 거기 참고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률 산정에 들어가는 거 제외되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런 게 있는데 시험 치시는 분들은 참조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1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65페이지부터 보면은요. 건설계약의 수익 및 비용 첫 번째 진행기준 회계처리. 이 건설계약은 특별한 그 단서가 없으면 다 진행기준 적용을 가정해요. 왜냐하면은 진행기준이 그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그 대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등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런 상황을 서술해요. 그래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진행기준 적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예시가 그게 765 페이지부터 이렇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진행기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그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이 15,000원이다. 발주자가 15,000원에 이거 하기로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액, 계약세 이거 얼마에 하기로 한다. 그래서 15,000원에 계약했다고 가정하고 공사는 2년간 수행되는 공사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리고 건설업자가 추정하기에 원가는 10,000원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당초 추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충분히 변동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리고 1차년도 원가 발생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1차년도에 원가 발생이 6,000원이에요. 그러면 미성공사라고 6,000원 이렇게 인식해요. 상대 과목으로는 현금이나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성공사라는 게 6,000원 인식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할 때는 이제 여기 계약 수익,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죠. 그 다음에 계약 원가, 이런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진행률에 의해서 인식한다는 거죠. 진행률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가 기준에 진행률이 적용되죠. 1차년도에 6,000원의 원가가 발생했고 예측하기를 1차년도 말 예측치가 원가 예측치가 10,000원이다. 변동 없다고 가정하면은 두 개의 비율이 6,000원 원가가 발생했고 이렇게 추정치가 10,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진행률 60%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진행률 60%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진행률 60%면은 우리가 계약한 그 계약서에 있는 금액 가운데 60%는 우리가 수익 인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15,000원에 대해서 60% 적용하면은 9,000원 수익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9,000원이에요. 공사를 60% 진행했으니까 계약서에 있는 금액 가운데 60%를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계약 원가는 10,000원 곱하기 60%는 6,000원. 근데 이거 뭐 곱하나 마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가 기준에 지금 진행률 적용했죠. 원가 기준에 진행률 적용했죠. 그러니까 원가 기준의 진행률, 단기 발생 금액을 추정 총원가로 나눠 가지고 60%다. 여기에 다시 추정 총원가 10,000원을 곱하면 요 숫자로 오죠. 그러니까 이게 곱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요게 원가 기준 진행률 측정에서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원가 기준 진행률 측정에서는 요거를 원가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경우에는 계약 원가로 인식할 금액, 단기에 발생한 금액을 그냥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원가는 6,000원이다. 요 금액 그대로 가져온 거죠.
미성공사 당기에 원가 발생한 게 얼마냐 이걸 그대로 같은 금액을 얘를 컨닝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계약 수익, 계약 원가 같은 금액이 아니라 차이가 나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3,000원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3,000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은 미성공사라고 인식해요. 이렇게 하면은 미성공사가 여기서는 원가였는데 여기 그 수익이 9,000원이고 원가가 6,000원이다. 3,000원만큼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럼 두 개 합치면은 9,000원 이래서 이게 실현 가능한 금액하고 일치되는 숫자로 바뀌었죠. 실현 가능한 금액하고 일치되는 숫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성공사를 최초에는 원가로 인식하지만은 결산을 할 때 매출액과 매출원가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미성공사를 조정해서 이 미성공사를 실현 가능 가치로 바꿔줘야 된다. 실현 가능 가치라는 게 이게 기준서의 워딩은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회계 기간에는 지금 요런 일만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회계 기간에는 요런 일만 일어나느냐 그거 말고 대금 청구하고 대금 회수하고 이런 게 있죠. 이 건설은 이게 오랜 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르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청구한다. 분기에 한 번씩 청구한다. 뭐 1년에 한 번씩 청구한다. 계약서에 그 청구 조건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돈을 언제 준다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대금 청구와 회수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계약서에 근거해가지고 청구할 금액을 결정하죠. 그래서 대금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는 계약서에 따른 숫자이기 때문에 요 계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계약서에서 7,000원을 청구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계약 미수금 7,000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진행 청구액이라고 7,000원 이렇게 인식해요. 계약 미수금은 이게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이야기하고요. 뭐 회수하겠죠. 그래서 회수하면은 계약 미수금 없어지고 뭐 현금 들어오고 청구한 금액 계약 미수금 진행 청구액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가게 되나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누계액이 15,000원까지 가게 될 거죠. 그래서 15,000원까지 계속 계약 미수금 진행 청구액 이런 분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미수금이라고 인식한 채권은 15,000원 이게 다 회수할 거죠. 현금으로 들어올 거예요. 뭐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은 다 현금으로 들어올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그 회계 기간 중에 있을 텐데요. 약간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뒤로 미뤄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회계 처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미성공사라고 있어요. 미성공사가 지금 이게 얼마예요? 지금 9,000원 이렇게 돼 있죠. 9,000원. 그리고 여기 진행 청구라고 있는데 7,000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실현된 가치가 9,000원인데 청구한 게 지금 7,000원이다. 이 두 개의 정보가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 공사를 해서 지금 실현된 가치가 9,000원인데 지금 청구한 게 7,000원이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미성공사와 진행 청구액을 함께 고려해서 BS를 작성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공시해가지고요. 재무상태표 공시해가지고 767페이지에 아래쪽에 양갈로 B에
재무제표 공시 해가지고요. 재무제표 공시 해가지고 네, 재무제표 공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 주치도록 할게요. 거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미성공사와 미성공사 미성공사로 지금 두 개 이야기하는 거죠. 미성공사와 진행청구액은 서로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잔액만 표시한다. 요 9,000원하고 청구한 7,000원하고 차이는 지금 얼마예요? 2,000원이죠. 그래서 2,000원이 자산 쪽에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잔액만 자산 또는 부채를 표시한다. 미성공사는 실현 가능 가치이며 진행청구액은 발주자와의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한 금액이므로 미성공사가 더 큰 경우, 이 경우죠. 미성공사가 지금 2,000원 더 커요. 이런 경우에는 미청구공사는 유동자산에 속해요. 표시한다. 반대로 청구액이 더 큰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차액을 초과청구공사라고 해서 유동부채에 표시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768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미성공사가 더 크다 그러면은 그 더 큰 차액을 미청구공사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청구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요. 청구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초과청구공사라고 유동부채에 표시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원래 원가가 6,000원 발생했다. 그럼 미성공사라고 6,000원 원가 발생했으니까 현금이나 미지급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할 때는 진행률을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추정 원가 총액이 얼마냐 그걸 기준으로 이제 발생한 원가가 6,000원이다. 그럼 진행률 60%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계약서에 이거 얼마에 그 공사하기로 했느냐? 15,000원에 공사하기로 했죠. 이게 100% 다 됐으면은 누적해서 15,000원까지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지만 60%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60%만 계약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발생한 원가 6,000원이다. 미성공사 원래 발생한 요거 똑같은 금액이죠. 요거를 이제 계약 원가라고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차 차이가 맞지 않는데 그걸 차액을 미성공사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럼 미성공사는 최초에는 원가였는데 매출 총이익이 더해져서 미성공사는 최종적으로 실현 가능 가치가 된다. 그리고 대금 청구하고 회수는 계약서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 계산하고는 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요. 그래서 계약서에 따라서 뭐 7,000원을 청구했다 이러면 계약 미수금 7,000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 청구액 7,000원 이렇게 해요. 이 계약 미수금은 언젠가 현금으로 회수하겠죠. 여기 진행 청구액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실현 가능 이 미성공사 합계하고 9,000원 합계하고 진행 청구액을 비교해 가지고 이쪽이 많으면은 그 차액을 미청구공사 아직 더 청구할 게 있다. 이 지금 이 상황은 9,000원, 7,000원에서 2,000원 더 청구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2,000원만큼 미청구공사라고 유동자산 표시해요. 반대로 이 진행 청구액이 더 많은 그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유동부채로 초과청구공사라고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자, 76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거기 769페이지 example 1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전부 이래 있어요. 결산을 현재 다음과 같이 3건의 계약, 이 공사 중인데 2건은 미청구 공사이고 1건은 초과청구 공사이다. 이 경우 미청구 공사 및 초과청구 공사 등에 대한 BS 표시는 다음과 같다. 자, 보면은 공사 현장이 A 공사 현장, B 공사 현장, C 공사 현장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미성 공사는 A 공사 현장은 145, 그리고 A 공사 현장에 대해서 청구한 금액은 100원. 그러면은 청구할 게 더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미청구 공사 자산으로 인식될 거죠. B 현장은 미성 공사 580, 실현된 가치가 580이고 청구한 금액이 520이에요. 얘는 60만큼 아직 미청구된 상태죠. 그래서 자산을 그 금액만큼 인식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C 현장은 보면은 미성공사가 160, 여기에 대해서 청구한 금액이 180이에요. 그럼 더 많이 청구했죠. 20만큼 더 많이 청구했죠. 얘는 부채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5만큼 유동자산의 미청구 공사로 표시가 돼야 되고요. 105만큼 미청구 공사라고 인식이 되어야 되고요. 요 초과 청구한 얘는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BS에 부채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그 청구할 게 더 있느냐 그러면은 미청구 공사라고 자산, 너무 많이 청구했느냐 그럼 초과 청구 공사라고 부채를 인식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제 그 770페이지 보면은요, 770페이지에 케이스 1이 있습니다. 케이스 1을 풀어보도록 하죠. 네, 케이스 1을 보면은요, 자, 큰길 건설은 X1년 기초에 서울시와 3년이 소요되는 한강대교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공사의 계약 금액은 100만원이며 계약 당시 원가는 8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회사는 진행률을 원가 기준에 의해 책정하며 다음은 각 연도별 공사 원가 및 대금 청구 등에 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 있는 정보가 여기 다 있죠. 네, 책에 있는 정보가 여기 다 있어요. 여기는 이제 1000원 단위로 공 3개를 떼고 이렇게 다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X, 이게 지금 그 3년 공사고 계약 금액이 1000원이에요. 계약 금액이 1000원. 최초 원가 추정은 800원이에요. 그래서 1차 년도에 그 원가가 400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총 예상 원가가 800이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 진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진행률이 총 원가 800이 발생할 거다. 그 가운데 400만큼 발생했다. 진행률 50%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제 예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라는 게 진행하면 원가가 계속 바뀌죠. 그래서 최초에는 800이었지만은 다음에 총 예상 원가가 900으로 바뀌었고요. 누적해서 원가는 720이에요. 누적해서 1년, 2년 합계한 누적 발생 원가는 720이에요. 그래서 900에 720이면 비율이 얼마인가요? 80%죠. 네, 진행률 2차년도는 진행률이 80%다. 3차년도는 진행률, 공사가 끝났으면 진행률 100이죠. 진행률 10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단기말 누적 수익을 계산하는데 진행률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1차년도에 진행률이 50%다. 근데 지금 계약서에 얼마로 쓰고 있나요? 1,000원에 썼다는 거죠. 그러면 1,000원에 50% 적용하면은 단기말 누적 수익이 500원이죠. 500원이고 단기 계약 수익은 요 숫자 그대로 첫 테니까 그대로 500원 이렇게 돼야 되고요. 계약 원가는 얼마예요? 계약 원가가 지금 원래 발생한 원가가 여기 400원이네요. 400원. 그럼 이익은 얼마예요? 이익은 요 두 개의 차이가 되죠. 두 개의 차이 100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둘째에는 보니까 진행률 80%예요. 원가가 80%까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계약 금액의 80%를 이제 누적 수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직전 연도에 500만큼 수익을 이미 인식했으니까 둘째에는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300이고요. 둘째에 발생한 원가는 얼마예요? 둘째에 발생한 원가는 320이죠. 320. 네, 둘째에 발생한 원가는 320이죠. 그래서 320. 그래서 둘째에는 매출이 300이고 CGS가 320에서 손실이 났네요. 둘째에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자, 셋째에는 누적 수익이 얼마냐? 계약금액 100인데 진행률 100%죠. 공사가 끝났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누적 수익이 1000이 될 거고 전기까지 800만큼 수익을 인식했죠. 그럼 원래 수익 인식할 게 200 이렇게 돼야 되죠. 거꾸로 요거 다 합하면은 연도별 계약 수익 500, 300, 200 요걸 다 합하면은 1000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약 원가 3차년도에 얼마 발생했나요? 190만큼 났네요. 190. 3차년도는 그래서 10만큼 매출 총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계약 1,000원에 했는데 원가가 총 910원 발생했으니까 누적해가지고 90원의 이익이 났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실제 90원의 이익이 났는가 보면은 요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90원이죠.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분개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먼저 그 미성공사를 인식하죠. 원가 발생한 거를 미성공사라고. 그래서 1차년도에 원가 400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이 400을 미성공사라고 하죠. 미성공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금을 청구하죠. 대금 청구. 여기 이제 청구와 회수라고 있는데, 그래서 중도금 청구하고 중도금 회수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계약서에 따른 거죠. 이거는 계약서에 따른 거예요. 계약서에 보면은 돈을 언제 청구하고 언제 주고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 금액들 총 1,000원이 될 텐데, 청구한 것도 1,000원이고 회수한 것도 1,000원이고 그렇게 될 텐데, 이 금액들은 계약서에 따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 중도금을 380만큼 청구했어요. 그럼 미수금 채권 인식하죠. 미수금 채권을 380 이렇게 인식하죠. 그리고 상대 과목은 뭐예요? 상대 과목은 진행 청구액이라고 인식을 하죠. 진행 청구액 380 그렇게 되죠. 그리고 미수금 회수가 있겠죠. 미수금 회수. 미수금 회수 요 300을 회수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거기 300을 회수하는 분계가 있어요. 이게 미수금 300 빠지고 그 다음에 현금 300 들어오고 그런 분계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칸이 좁아가지고 회수에 대한 분계는 생략했어요. 회수 분계는 어떻게 돼요? 회수 분계는 미수금이라고 인식했으면 미수금이
이렇게 사라지고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fun계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칸이 좁은 관계로 구체적인 표시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다음 이제 결산일이 되면은 계약 수익에 대한 인식을 해줘야 되죠. 세일즈. 그 다음에 CGS 인식해줘야 되죠. 세일즈 얼마 인식해야 되나요? 1년도 수익이 500원이에요. 그럼 여기 500원 인식해야 되겠죠? CGS 얼마 인식해야 되나요?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400원이기 때문에 얘를 CGS로 인식하죠. 이렇게 하면 왼쪽 오른쪽이 안 맞죠. 매출 총이 여기 100원에 해당하는 만큼 오른쪽 왼쪽이 안 맞아요. 그래서 빈 곳에다가 미성공사를 써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도 이제 원가 322 지출됐다. 여기 322 지출됐다. 그래서 미성공사라고 320원 인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청구를 하죠. 청구. 그래서 청구를 해서 이제 미수검 이렇게 생기고 미수검 그 다음에 진행 청구액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계약서에 있는 512 진행 청구액 그 다음에 미수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말에 매출을 인식해야 되죠. 세일즈 그 다음에 CGS 이렇게 반영해야 되죠. 세일즈 반영할 금액이 얼마예요? 세일즈 반영할 금액이 300이 되네요. 그래서 300을 매출액과 그 다음에 CGS는 얼마예요? CGS는 여기 320이 되겠죠. 그래서 320 단기 발생한 원가를 공사 계약 원가라고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죠. 대차 차이가 안 맞네요. 안 맞는 거는 미성공사에서 조정해 준다는 거죠. 미성공사가 20원 빠졌네요. 왜 이렇게 됐나요? 둘째 해는 그 부분적으로 둘째 해만 매출 총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해는 이렇게 190원의 원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현금 190원 나가고 이거를 미성공사 190원 이렇게 반영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청구를 하죠. 청구가 110원이에요. 그래서 미수검 110원 그 다음에 진행 청구액 110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인식해야 되죠. 세일즈 얼마예요? 200원. CGS 원래 발생한 원가가 190원. 대차 차이 왼쪽 10원 미성공사 이렇게 한다는 거죠. BS에는 각 연도별로 어떻게 표시될까요? BS에는 연도별로 어떻게 표시될까요? 이쪽이 이제 뭐 유동자산이고 이쪽이 유동부채다. 유동자산 과목이 뭔가요? 그 청구한 금액보다 일해준 게 더 많으면 뭐라고 하나요? 미청구공사라고 하죠. 유동자산에 미청구공사라고 하죠. 미청구공사. 반대로 일해준 것보다 청구를 더 많이 했으면은 초과청구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그래서 1차전도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공사가 일해준 게 500이고 청구한 게
380이죠. 그러면은 500, 380에서 120만큼 청구를 적게 했네요. 그래서 미청구공사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차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2차년도부터는 얘를 누적해서 봐야 돼요. 누적해서. 그래서 누적해서 보면은 미성공사가 400, 500, 820, 800. 예, 미성공사가 800에 오고, 그 다음에 청구액은 누적해서 890에 가네요. 예. 얘는 누적해서 890에 와요. 그러면 청구를 90만큼 많이 한 거죠. 예, 청구를 90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둘째에는 초과 청구 공사에 90이 표시 되겠다는 거죠. 부채 쪽에, 유성부채 쪽에 90이 표시되겠다는 거고요. 자, 셋째 미성공사는 여기 800에서 200이 가산돼가지고 1000이 되죠. 예, 미성공사는 1000이 되고요. 예, 얘는 1000이 되고, 진행 청구액은 직전에 890이었는데 3차년도에 110이 늘어나서 얘도 1000이 되죠. 양쪽 다 1000, 1000 이렇게 되죠. 예, 1000, 1000 이렇게 되면은 3차년도에는 여기 어느 쪽에도 표시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3차년도에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한 만큼 예, 권리를 가지는데 그 금액을 다 청구했겠죠. 공사 끝나면은 청구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1000이기 때문에 초과 청구 또는 미청구 이렇게 안 남게 되고 예, 다 1000에 도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공사가 완성되면은 예, BS에는 표시할 게 없는데 미성공사도 1000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진행 청구액도 1000에 도달하고 이렇게 되죠. 공사 끝났는데 계속 남겨둘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요? 예, 반대 분계를 해줘야 되죠. 예, 마지막 연도에는 그 3기간에 걸쳐서 이식했던 그 미성공사 예, 누계액 1000이죠. 1000을 지워주고요. 진행 청구액은 오른쪽에 잔액을 가지죠. 예, 진행 청구액은 오른쪽에 잔액을 가지기 때문에 왼쪽에 이 1000원을 써서 얘를 장부에서 깔끔히 삭제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케이스 1에 대한 회계 처리를 살펴봤습니다. 예.